자, 그래서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2장, 3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빠르면 뭐 30분 내에 끝내면 더 좋고요. 하여튼 지금 모자는 왜 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춥습니다. 제가 사무실 요즘 하나 옮겼는데 사무실 바꿨는데 아직은 뭐 겨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뒤가 통유리여가지고요 춥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지금 이제 그렇다고 지금 막 제가 또 파카 입고 이렇게 수업하기에는 또 소리도 막 부시럭거리고 이래가지고요 털모자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또 토요일날 아침이기도 해서 밥도 안 먹고 하니까 배가 계속 꼬르륵거리고 힘이 쭉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힘을 내서 얼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의 딜레마.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 본래 목적과 본질, 그 정치의 필요성,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도덕 교육도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그렇게 폴리스에 참여해서 어릴 적부터 그런 시민의 덕목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유주의의 어떤 논거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죄와 손해배상. 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논의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자유주의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대표님 이거죠, 여러분. 독일이 나치의 만행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어때요? 항상 공개 사죄를 하죠. 공개 사죄하면서 오타가 나왔네요. 공개 사죄하면서 나치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해 왔어요. 정확히 보면 나치의 만행에 대한 책임이겠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옆나라 일본은 인정도 안 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게. 그죠? 근데 독일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책임으로 받고 공개 사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노예 흑인들을 부당하게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런 논쟁도 있어요. 미국 지도자들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거죠. 한편으로 한국도 우리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맞아, 독일이 유대인들 학살 문제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듯이 일본도 우리한테 사과해야 돼, 이런 생각 우리도 다 같이 갖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샌델의 논거가 상당히 강력한 게, 평소에 우리가 오늘 야 공동체주의가 뭐 이런 게 말이 돼?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자유주의 할래. 깔끔하잖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뭐 홀로 살고 인생이랑 홀로 사는 거지 뭘 같이 살아.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대하고 이런 방식은 얼마든지 이미 자유시장 경제에서 실현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한국 사람으로서 저 일본 놈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일본의 그 일제 치하에 대한 어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막 분노를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미 공동체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철저한 자유주의자라면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별로 분노할 일이 없어요. 왜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왜 상관이 없냐? 내 조상의 일인데라고 하죠. 여러분, 조상이랑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자유주의는 지금 오직 나에 대한 자유만 중요하죠. 어찌 보면요. 그게 나에게 큰 피해가 없더라면. 물론 야 그때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땅을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난한 거야 라고 하면 이해는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대부분 분노가 되죠. 일본의 만행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야 나는 자유주의자야, 나는 괜찮아,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때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희생한 거 보면서 고문당하는 거 그런 보면서 여러분 분노가 치솟지 않는 분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끔찍함이 있죠. 독일 놈들 어떻게 저렇게 했지, 당시에 나치 놈들 어떻게 저렇게 했지,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 그죠? 안타까워하고 안내 일기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근데 유관순이나 뭐 안중근이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조선인들이 당했던 일본인들에게 다했던 그 만행을 보는 그 느낌과 똑같지 않죠. 감정이 똑같을 리가 없어요. 왜? 하나는 우리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라는 개념, 공동체, 민족적인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만행이지만 한국인이 느끼는
이 조선인에 대한 어쨌든 독립투사들이 겪었던 이 고충과 이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충은 분명히 안타깝고 분노하고 이건 똑같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 느끼는 그 고통과 그 분노는 좀 다른 개념으로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독일 사람들도 지금 현재 독일 젊은이들도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사과를 해야 되는 당사자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우린 주로 피해자 쪽이잖아요. 한국도요. 가해자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이들도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유주의 논거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우리 뭐 할아버지가 했든 우리 조상들이 한 건데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집단 책임과 공동체 요구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개 사죄를 정당화하는 주요 논거는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고요. 자, 결국은 정치 공동체에 의해 당시의 나치의 어떤 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 영향을 인식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된다는 논리죠. 반면에 공개 사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자유주의 논거로 혹은 공리주의 논거도 있어요. 사실 여기 공리주의 논거 써 있죠. 야 괜히 그거 긁어부스럼이란 말이죠. 공개 사죄나 배상을 하려는 시도가 괜히 오래전의 증오를 더 불붙이고 역사적 적개심을 강화하고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고 분노만 키우게 돼요. 뭐라고 써놨네요. 분노만 키우게 되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건 공리주의 논거일 거예요. 그리고 개인 책임에 대한 자유주의 논거가 있는데 조상의 죄를 왜 우리가 속죄해야 되는가? 이게 자유주의 논거의 반대죠.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요.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하는 것은 안 된다. 그죠? 사죄할 수도 없다는 논거. 그건 불가능하다. 사죄할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공식 사죄에 대한 원칙적 반박은 사실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 맞아요. 그렇죠? 정말로 지금 태어난 예를 들어 그럼 저희 딸들도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어린애들이니까 세대가 막 바뀌니까 우리가 한 행동만 책임질 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내 힘이 닿지 않는 일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죠. 공식 사죄에 대한 원칙적 반박은 강력하고 솔깃한 도덕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단순히 이기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도덕적 개인주의는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받는 거예요. 도덕적 개인주의는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받는 것이라 본다. 이는 자유주의적 사고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도덕적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적 사고는 연결이 돼요. 이러한 합의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정치뿐만 아니라 근현대 정의론에도 크게 부각되는 개념이에요. 선택하는 자는 옛날에 근대 존 로크로 거슬러 올라가요. 합법 정부라는 건 반드시 합의에 근거해야 된다. 아버지의 권위나 왕의 신권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님을 천명했던 그 시대의 목소리인 거죠. 칸트 역시 선택하는 자에 호소했던 거고 여러분 롤즈도 마찬가지예요. 다. 칸트와 롤즈의 공통점은 도덕적 행위자를 특정한 목적이자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나를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같은 역사적 부당함을 배상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정부는 도덕적으로 그러면 정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정부는 좋은 삶의 의미를 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고대 정치 개념에서 탈피했다는 증거죠. 즉 칸트와 롤즈가 보기에 좋은 삶에 대한 특정 개념을 강조하는 정의로는 자유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어요. 타인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고 자기 목표를 선택할 능력이 있는 독립된 자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죠. 자, 이처럼 자기 목적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대단한 도덕적 사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는 않죠. 자유에 대한 개념은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에 관해 다른 이론을 제기하는 거죠. 선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간의 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이고요. 그에 따르면 정의를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선의 텔로스, 그 본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좋은 삶의 본질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어떠한 삶의 방식이 최선인가를 알아내지 않으면 공정한 헌법의 틀을 잡을 수 없다. 아까 이제 원론적인 그 처음에 대한 논리를 다시 한번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정의와 자유. 결국 칸트와 롤즈가 권리를 선에 앞세우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우리가 스스로 선을 택할 자유를 빼앗는다고 우려했었어요. 누가요? 칸트와 롤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지금 들여올 수는 없다. 이걸 들여오면 우리가 택할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 뭐 공동체 논리를 얘기하면서 나의 선택에 제한을 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사랑과 목적 또는 선의 적합성 문제로 봤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칸트와 롤즈는 우리의 본성을 1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목적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틀을 중요시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 중요한 포인트가 자, 미국 정치 논쟁에서도 여러분 미국의 보수는 공화당이고 미국의 진보는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입장이 완전히 대립될 것 같지만 정작 자유주의 논거로 대립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자유롭게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를 두고 논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주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자, 예를 들어 진보가 뭘 주장하죠? 평등을 옹호하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은 평등을 옹호하는데 평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진보는 시민의 뭘 중요한다? 자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시민의 자유와 사회 경제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 정부가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장하는 물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적인 어떤 본래 목적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보라고 해서 뭘로 어떤 논거로 주장한다? 자유주의 논거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확보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예전에 그 대공황을 타개책이었던 뉴딜 정책 같은 것도 엄청나게 이제 재정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복지 정책 지지자들은 사회 연대나 뭐 공동체의 의무보다 뭐를 더 중시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 명분을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도 이랬고, 자, 놀랍게도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당들은 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인데 그들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건 똑같아. 근데 그러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니까 정부는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중립국가를 주장하면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 부자들의 세금, 부자들의 소유권, 부자들의 재산권에 왜 손을 대냐? 손대지 마라.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비둬라. 이게 공화당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자기가 번 돈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재밌게도 미국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보와 보수 모두가 이미 자유주의 논거를 각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 있지 공동체의 의무나 사회 연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중립을 강조하는 정의로는 평등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에게 두 쪽 다 강한 호소력을 지니는 거고 이런 정의로는 정치와 법이 다원화된 사회에 법의 다원화 사회에 정치와 법이 다원화된 사회죠. 정치와 법의 다원화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제가 못하네요. 정치와 법이 차라리 오늘날 이 사회 다원화된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여러분 계속 좀 이따 나올 말이지만 도덕적 종교적 논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고 샌델의 입장인 거예요. 야 이걸 분리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분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반복되니까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샌델은 선택의 자유가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린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도덕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공동체의 요구. 자유주의는 정작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에요.
자, 공동체주의는 이걸 바란단 말이에요.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야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뭘로 이해하시다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겨야만 한다. 네? 우리 조상이 나치였어.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였죠. 네. 우리 조상이 일본의 군국주의자였어.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서 지성적인 일본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조상의 어떤 문제들의 그 문제점들을 반성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도덕과 정치에서 그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롤즈의 주장에 반대하는 흐름이 1980년대에 이제 공동체주의자라 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샌델도 공동체주의자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왈저, 맥케인타이어, 그리고 샌델 이렇게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롤즈의 주장에 반대하는 흐름들을. 물론 이들은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주의라는 말이 자칫하면 무조건 쪽수 많으면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공동체가 그러면 이렇게 정하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정하면 이것도 맞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고, 이게 되니까 그러면 뭔가 원칙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론적 견해가 될 수도 있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죠? 본래 목적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상대적이지 않아요. 물론 공동체가 주는 부담이 억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자유주의는 반대하면서 발전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비집고 넘어와서 자유주의가 대세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자유주의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주의가 현대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의 등장의 배경이겠죠. 자, 그렇다면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 가능한가? 가장 이게 이상적일 텐데 말이죠.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우리가 조상의 그 잘못에 대해서 같이 반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설정이었잖아요. 자, 맥킨타이어라는 공동체주의 정치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사적 존재, 이야기하는 존재를 제시합니다. 그의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서사의 개념을 제시해요.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어떤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려면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삶이란 그 과정에서 여러 갈림길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삶, 내가 관심을 갖는 삶으로 이끄는 길을 찾아내려고 애쓰죠. 도덕적 고민은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겁니다. 도덕적 고민이라는 건 단순히 자유주의처럼 내 의지와 내 선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게 도덕적 고민이다. 비록 여기에도 선택이라는 게 없진 않겠죠. 당연히 우리는 무언가 선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은 끼어들지만 그것은 해석에서 나오는 선택일 뿐이지 의지에서 나오는 절대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길 중에 어느 길이 내 삶의 궤적에 잘 어울리는가, 그것은 나보다 누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남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스스로만 선택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타자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개인이라는 자격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내가 속한 이야기와 타협할 때만이 내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속한 소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따라서 맥킨타이어는 나치가 유대인에게 무엇을 했건 내 조상의 문제니 나는 상관없다는 태도에 대해 도덕적 천박함으로 비판한다. 야, 그건 너무 도덕적으로 천박하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왜 나와 별개인가? 나는 서사적 존재인데. 나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은 불가하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 이야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롤즈는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는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물론 자유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의무는 오로지 두 가지뿐인데, 자, 의무는 두 가지뿐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자유주의적 사고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연적 의무, 두 번째는 합의를 통한 자발적 의무. 쉽게 얘기하면 자연적 의무는
칸트가 얘기했던 말 그대로 정업 명령 있잖아요. 당연한 거.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돼. 거짓말은 당연히 나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 이게 자연적 의무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합의를 통한 자발적 의무는 뭐다? 꼭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거 줘. 이런 건 뭐예요? 합의를 통한 자발적 의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무만 갖고 지키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무만 지키면 된다. 자연적 의무와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약해서 만들어낸 추가적인 자발적 의무.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주의적 의무 안에는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행해야 될 정치적 의무는 없다.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맥킨타이어처럼 우리를 가족, 국가,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역사를 떠안은 사람,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이해하려면 충직과 책임이라는 도덕적 힘의 의지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처럼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 번째 의무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뭐다? 연대 의무다. 연대하는 것. 연대 의무는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거예요. 앞에 자유주의의 두 가지 의무는 그래서 다르다. 이 책임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고민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도덕적 책임의 세 범주는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자연적 의무는 보편적이긴 한데 합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합의하지 않아도 주어져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자발적 의무라는 건 특수한 거죠. 너와 내가 특별히 계약한 거니까 특수한 건데 합의가 필요하죠.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세 번째 연대 의무는 특수하긴 해. 근데 합의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연대 의무니까. 내가 뭐 합의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대함으로써 특수하면서도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특수하면서도 또 보편적이면서 보편적이기도 하고 보편, 특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대와 소속, 가족의 의무. 이제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짤막하게 넘어갈게요. 연대와 소속이라고 할 때도 가족의 의무할 때 여러분 두 아이가 익사 직전이에요. 위기에 빠졌어. 근데 한 아이가 내 아이고 다른 아이는 그 아이의 친구야. 여러분은 누구를 구하실래요? 한 명밖에 구할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한 명밖에 못 구해. 그럼 누굴 구하실래요? 당연히 자기 아이를 구하겠죠. 여러분 물론 자기 아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 선택이 이왕이면 다 구하면 좋았을 텐데겠죠. 하지만 정말 상황이 절박했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자기 아이를 구하는 게 어때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거 비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야, 어떻게 네 아이를 먼저 구하냐 이기적으로. 아이의 친구를 먼저 구해야지.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연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만 비난할 수는 없는. 왜냐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평소에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부모에 대한 보살필 책임을 전혀 나와 섞이지 않는 혈연적이지도 않고 어떤 외국인의 어떤 어른에 대한 책임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부모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혈연적으로도 막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도덕적 책임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건 자유주의 윤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저항군이잖아요. 나치가 프랑스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저항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영토를 또 폭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몰아내야 되니까 영토 바깥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을의 폭격을 부득이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조종사의 사례가 나와요. 내가 태어났던 마을이거든. 물론 나는 지금 이 저항군으로서 나치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인 요충지인 그 부분을 폭격을 해야 돼. 하지만 내가 태어난 마을이야.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태어난 마을이 파괴되는 것에 내가 일조하게 되고 혹여라도 내가 알았던 주민, 아직 도망가지 않은 주민의 일부분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 임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조종사의 마음, 그게 뭘까? 바로 마을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체성이다. 이 연대 의무가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대체할 수 있는 조종사가 있으면 더 다행이고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써주세요. 저는 다른 곳을 차라리 폭격을 할게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죠. 자, 에티오피아 유대인 구출하기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에티오피아의 기근으로 40만 명의 난민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에티오피아 유대인 몇천 명만 구해왔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칸트 같은 보편적인 어떤 윤리론자라면 야,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데 다 같이 구했어야지 왜 이기적으로 너희만 구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여기에서 칸트의 논거를 동의하실 분이 있나요? 정말로 이스라엘 정부는 에티오피아 기근에 40만 명을 해결해야만 의무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자, 최우선적으로 자국의 국민을 먼저 구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도 뭐 이란에 한국의 배가 납포됐는데 정부가 설령 여러분 납포됐다고 했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들이 섞여 있어.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을 먼저 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국민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겠죠.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먼저 구했어. 그러다가 정작 한국인은 못 구하고 한국인은 포로가 돼서 죽었어. 살해당했어. 이러면 그 정부가 제 역할을 했다라고 국민들이 칭찬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이 연대 의무, 소속 의무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대와 소속 의무를 인정한다면 그 답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을 구해야 한다는 모든 나라의 의무를 넘어서는 의무인 거죠. 일반적으로 난민을 구해야 한다는 모든 나라의 의무를 넘어서는 의무, 우선적 의무. 칸트라면 보편적, 무차별적 의무를 논하겠으나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민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의 책임을 우선했죠. 자, 그럼 애국심이 그러면 미덕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국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지나친 애국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죠. 왜냐면 거기에서 파시즘이 나올 수도 있고 전체주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체주의를 논하다 보면 애국심은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애국심은 나쁜 거야 라고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애국심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애국심이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국심은 실제로 논란이 많은 도덕 감정이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누군가는 야, 그건 생각 없는 복종,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나올 수 있죠. 국가 우월주의 발상이야. 전쟁의 근원이야 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루소도, 그 유명한 루소도, 장자크 루소도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은 보편적 인간성에 반드시 덧붙여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 사라지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나라 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끔찍함이 더 와닿고 더 안타깝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다른 나라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유럽 사람, 이제 루소는 유럽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유럽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같은 느낌은 오지 않는다라고 루소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국가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에게 더 많은 걸 제공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자국민에게 공교육, 실업수당, 직업훈련, 사회보장 등 많은 공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렇죠. 다만 국가 간 불평등한 현실적 상황이 국가 공동체를 옹호하는 주장을 복잡하게 만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좀 비슷비슷하다면 자국민 우선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논쟁될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현재 지구가, 우리 세계가 어때요?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워낙 크니까 공동체 요구는 평등의 요구와 팽팽히 맞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저들의 생명은 뭐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등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논쟁이 된다. 자, 근데 마이클 왈저 같은 이분도 이제 공동체주의자죠. 사회 구성원이 되는 조건을 규제하는 능력, 즉 입국 허가, 거부 규정을 정하는 능력은 공동체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되는 조건을 규제하는 능력이 공동체 독립의 핵심이다. 이것이 없으면 서로에게 특별히 헌신하고 공동의 삶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남녀가 모인 현재 진행 중이며 역사적으로 안정된 덕성 있는 공동체는 인정된 것 같은데요. 덕성 있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분짓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샌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칸트주의자들은 아예 사회동포주의라고 해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해서 세계 시민주의를 추구하지만 사실 세계 시민주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주의의 가장 큰 매력이자 핵심은 현실론이에요. 현실론. 현실론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칸트와 롤즈의 뭐 논리가 설령 맞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을 반박할 수 있거든요. 자, 이민 제한에 찬성하는 강력한 논리는 실제로 미국 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니야. 그래도 야 멕시코 난민을 더 우선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노동자들이 지금 막 굶주리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더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듯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선택과 합의의 논리가 아니라 삶과 역사를 공유하는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애국의 정서가 도덕에 기초할 때만이 공동체의 결집이 의무와 공동의 의미에 이바지할 때만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국 구성원이 있을 때만이 국가 공무원은 자국민의 행복에 자국의 문화와 정치 번영에 각별히 신경 쓸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아시겠죠? 잠깐 화면 잠깐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대는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의인가? 자, 그러면 지금 연대라는 걸 지금 잘못 보면은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우선하면 되겠네. 이것만 정당화하는 이론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첫 문제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외부에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책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연대는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의입니까? 라고 할 때 연대 의무는 집단 이기심,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의라는 비판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연대와 소속 의무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한다. 내 공동체에 대한 의무 외에도 역사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바로 그것인 거죠. 독일의 유대인에 대한 사죄는 연대 의무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유주의로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너의 생명권과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잘못했어.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살아있던 독일의 그 장교들이나 독일 군들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 후손들에게까지는 그런 자유주의적 논거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사죄는 연대 의무에서만 가능하다. 내 나라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는 일은 내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한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 의식으로 정부의 조치나 같은 국민을 비판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연대 의식이 오히려 정부 조치나 정책에 대해 그리고 같은 국민을 비판하는 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봅시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의 논거가 바로 그런 사례인 거예요. 미국의 베트남 전쟁 반대에 대해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논거로서는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반대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인으로서 미국은 참전을 했고 미국이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베트남 상황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쨌든 자유독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여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속죄, 거기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전쟁이라는 믿음은 전쟁 당사자국인 미국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부심과 수치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주의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도덕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여기서 소속됨으로써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소속됨으로써 수치감을 느낀다. 이건 결국은 공동체적인 도덕 감정인 거죠. 자, 내가 외국 여행을 하다가 진상 부리는 한국 사람을 봤어.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때요? 수치감을 느끼죠. 여러분 만약에 외국 여행 갔는데 중국인이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그냥 눈살만 찌푸리면 돼요. 어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한국인이네? 창피하죠, 왠지. 이게 마찬가지. 이 수치심 왜 드는 거예요? 뭔가 같은 패밀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한국인이야. 외국 나가면 무언가 동질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잘하네? 그러면 자부심을 느끼는 거고 그 사람이 못하네? 진상 떠네? 그러면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을 왜 자랑스러워해요?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손흥민이 여러분 자유주의 농구로 치면 손흥민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뭐 축구의 즐거움을 준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어때요? 손흥민에게 군대 면제까지도 허가해 줬잖아요. 여러분 군대 면제 허가는 국가가만 해준 게 아니에요.
국민 감정이 그것을 다 용인한 거예요. 왜? 너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줬으니까. 대체 손흥민이 준 자부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죠. 거기서 우리는 무언가 손흥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공동체적 행복이고 자부심이죠.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만 책임지면 그만이라고 고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을 느끼기는 어렵다. 개인의 선택과 행동만 책임진다라면.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따르는 것이고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끄집어내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두 번째 첫 시작, 우리가 과연 조상에 대한 잘못에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얻은 것이죠. 자, 충직의 보편적 도덕 원칙을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냐? 자, 그래서 롤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 연대는 사실 자연적 의무와 인권과 대립하기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자유주의와 대립만 하는 건 아니다.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와 대립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충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만 침해하지 않는다라면 가족, 동료, 시민처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타인을 돕는 일반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연대 의무가 지탄받을 때는 자연적 의무를 방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연대 의무가 자연적 의무와 대립할 정도로 훨씬 까다로운 입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생각할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게 정리하면 그 윌리엄 벌저 형제의 사례인데 형은 그 지역의 아예 유명한 조폭이야, 범죄자고, 동생은 그 지역의 상원 의원도 했었고 대학 총장도 했어. 그럼 완전 그 지역에 있는 인재죠. 범죄자인 형을 지금 10대 지명 수배자가 돼서 쫓기고 있는데 가끔 동생한테 전화는 해. 자, 그러면 FBI가 협조를 요청하겠죠. 지금 당신의 형이 이 지역사회의 공포 그 자체다. 그 사람을 체포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동생은 그 협조를 거부해버리거든요. 이게 일종의 딜레마죠. 나는 내 지역사회와 국가를 우선할 것인가,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근데 범죄자가 아닌 형으로서 나는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딜레마 속에서 실제로 이 동생은 협조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국가에 협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공동체 의무를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공동체적인 이 관점이 충직의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충직이 우선하는가, 국가로서의 충직이 우선하는가에 대한 이 고민,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 만약에 여기서 유나바버라는 이 사례, 반대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동생이 테러범 형을 밀고 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밀고 하고 나서 물론 공익은 실현했겠지만 본인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심지어 가족으로서 배신자가 되고 형은 끝까지 그 동생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두 사례를 통해 우리의 의무가 합의나 인간 대 인간의 보편적 의무에만 기초한다면 형제에서 나온 이런 어려움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충직성,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와 좋은 삶. 연대에는 도덕적 힘이 필요하다. 연대는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 그런 연대와 정의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 의무는 모두 의지나 선택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 삶과 공동체를 해석하는 서사와 관련된 이유에서 나올 수 있다. 칸트와 롤쟁에는 권리가 선에 앞서는 거죠. 내 개인 권리가 선함에 앞선다.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좋은 삶을 규정하는 여러 개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우연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배제하는 칸트의 도덕법, 특정한 목적, 애착, 좋은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배제해야 한다는 롤즈의 무지의 장막 뒤에서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는 맞지가 않다. 공정한 헌법의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시민, 좋은 인격을 키우는 일이다. 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얘기는요. 그는 사회가 할당하는 공직, 영광, 권리, 기회 등의 의미를 숙고해야만 정의를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자유주의 정치론은 정치와 법이 도덕, 정교적 논란에 휩쓸리는 일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치론도 무조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당연히. 저도 칸트와 롤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왜 생긴 거다? 도덕, 정교적 논란에 휩쓸리는 일을 막고 뭔가 중립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나 지금 샌들 얘기는 그건 거예요. 정작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의 상당수는 도덕, 종교적인 논란인데
아니 이 논란 자체가 도덕적이고 종교적 논란인데 어떻게 그걸 배제할 수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하면 반발과 분노가 일어나고 도덕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정치라는 건 시민의 삶을 메마르게 할 뿐이며 편협하고 배타적인 도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극우 정치가 나올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도 태극기 부대가 나타나게 되는 건 여러분 오히려 건전한 그 공동체주의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극우적인 그쵸. 국가에 대한 애국은 좋은데 그 애국을 바탕으로 한 극우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극우 종교가 나타나죠 오히려. 완전 극단적 기독교주의가 나타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일상에서의 어떤 종교성을 다 배제했기 때문에 흘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담론으로 정치를 접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것은 뭔가 좀 무지하고 미개하고 하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극단적 종교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가장 또 유명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죠. 트럼프는 완전 반대가 되고 사람이 됐고요. 자, 버락 오바마는 3장으로 우리 넘어왔어요. 실제로 오바마 연설문을 보면요. 정말로 그 종교와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바마는 정치에서 종교 역할을 인정한다. 진보주의자들이 종교적 담론의 영역을 포기하는 건 잘못으로 본 거예요. 사회 문제에서 가치와 문화 역할을 간과하면 급한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정치와 법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본 거죠. 이미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 개혁가들 상당수가 실제 이런 뭐 링컨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미국의 건국에 기여했던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신앙의 자극을 받았고요. 이게 팩트예요, 실제로. 종교적 언어를 수시로 이용하며 명분을 옹호했었던 거죠. 미국의 헌법은 모름지기 도덕을 체계화한 것이고 그 도덕의 상당 부분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분을 옹호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데 종교성을 아예 배제하고 그리스에서만 따다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미국의 헌법은 유대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다가 맹세를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아니냐? 사실 여러분 한국의 법도에 어디서 흘러와요? 결국은 미국의 영향으로 흘러오잖아요. 자, 그래서 중립을 지키자는 열망. 자, 그럼에도 1960에서 70년대는 롤즈가 71년에 정의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주의의 흐름이 강력했고 중립적 사고를 옹호했었다. 하지만 롤즈조차도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 자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93년에 내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는 인간의 그런 특성을 일단 인정은 해줘요. 애정, 헌신, 충직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경우가 있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정치 영역에서는 도덕 종교 신념은 여전히 내려놓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치적 존재로서 도덕적이고 종교적 존재에서는 전혀 다르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역시 샌델의 이제 지금 주장은 그건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가? 물론 여러분 이제 샌델이 아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리적 다원주의를 위해서 배제하는 거다. 뭐를요? 종교성과 도덕성을. 정치 도덕적 교리 사이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치 도덕적 교리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정의와 권리를 놓고 공개 담론을 할 때도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에만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 게 롤즈의 주장이에요.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 그럼 그게 대체 뭐냐라고 할 때 롤즈는 이런 사례를 썼대요. 우리가 마치 대법원장이 된 느낌으로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공적 이성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샌델은 역시 동의하지 않는 거죠.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얘기했는데 도덕 종교적 논리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리의 명분을 챙긴 거고 베트남전 반대 운동도 도덕성을 배제하고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오바마도 삶의 목적 의식이 서사적 궤적이 필요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 싶다면 즉 우리 희망과 가치를 그들의 희망과 가치와 관련지어 소통하고자 한다면 진보주의자인 우리들은 종교적 담론이라는 영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미국 사회도 한국 사회도 어느 정도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극우 보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공화당,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완전히 극우 정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례 있죠.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도 있잖아요.
자, 낙태 찬성론은 주로 어떤 주장이에요? 낙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낙태 찬성론자들 대부분은 이건 내 자궁이야, 이건 내 개인의 선택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립적이고 종교의 문제와 도덕적 문제는 우리 끌고 가지 않을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종교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낙태 찬성론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샌들의 얘기는 이런 거죠. 근데 정작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아가 만약에 인간이라면 낙태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제 마스크를 버릴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무슨 상관이에요? 제 건데 제 물건이잖아요. 이거를 버리든 말든 이건 아무 문제가 전혀 당연히 논쟁거리가 아닌 거죠. 혹은 여러분 제가 뭐 쌍꺼풀 수술을 하든 말든 뭐 그거는 뭐 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아를 낙태한다라는 건 그게 만약에 인간이라면, 만약이란 말도 이상하지만 실제로 카톨릭은 이미 착상되자마자 인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태는 인간이 되는 경우에는 영아 사례가 되는 거고, 영아 사례와 다를 바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동 학대하다가 살해한 부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분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다를 바가 없어라고 지금 샌델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착상한 과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샌델의 지금 주장은 뭐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와 도덕적 문제를 낙태 문제에서 제거하자고?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돼. 오히려 진지하게 더 토론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 도덕적 문제를 끌고 와서 토론해서 사실 이 임신과 출산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지지하는 자유주의 입장도 따지고 보면 애초에 카톨릭의 그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그것을 철저히 반대함으로써 나름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배아 복제도 마찬가지고 동성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자, 동성혼 얘기도 이것도 이 논쟁이 상당히 괜찮은데, 국가가 결혼의 목적과 동성의 도덕적 지위에 관해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성혼 찬성론이겠죠. 동성혼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야, 개인 선택인데 국가가 왜 관여해? 왜 국가가 지들이 왈가왈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역시 우리는 여기서 결혼의 텔로스, 목적이나 요지를 규정하는 특정한 견해에 좌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의 선택의 문제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되묻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진짜 이건 저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고 말하면 국가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는 세 가지의 관점이 가능하다고 샌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야 그러면 국가가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전형적인 방법이죠.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하는 방법. 두 번째, 이게 이제 동성혼 찬성론자들이 이제 원하는 거죠. 야 동성혼과 이성혼을 같이 인정해줘. 두 번째 방법. 제 2번이 이제 동성혼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떤 종류의 혼인도 그냥 인정하지 말고 국가가 굳이 그걸 공인하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인하지 말고 그냥 결혼은 사적 영역으로 돌리자. 그냥 동거자법 만들어서 그냥 동거하는 동거인 관계만 확인이 되면 뭐 보험 혜택이나 청약이나 이런 문제 차별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종류의 혼인도 인정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결혼의 문제는 돌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샌델의 얘기는 이거예요. 진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라면 세 번째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라. 자, 왜 그래요? 여러분 결혼에는 또 뭐가 있죠? 일부 다처제도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일처 다부제도 왜 없겠어요? 있겠죠. 일처 다부제, 일부 다처제 둘 다 가능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고 취향일 뿐이야라고만 얘기한다라면 사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아무 상관없고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의 성인이 본인이 원하면 맞는 거지 뭐 그게 가족이랑 무슨 상관이고 공동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논거를 얘기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사실 오늘날요. 근데 그게 맞다라면 그분들은 최소한 뭐에도 반대하면 안 된다? 일부 다처제에도 인상을 찌푸리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남자가 다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해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1차 다부제도 뭐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게 자유주의죠.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라면 뭐라고 못하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동성혼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야 우리까지만 인정해줘 사실 이런 셈법인데 사실 진짜 자유주의 논거라면 3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예 관여하지 않기. 비난해서도 안 되고. 예, 그냥 각자의 삶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뭐야 1초다부제, 뭐야 1부다처제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엄격한 자유주의자라면 그렇지 않다. 그냥 동성혼을 찬성할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거는 나름대로 좋은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논거지만 여러분 실제로 아동성애에 대한 것도 그럴 여지가 좀 있어요. 물론 아동이 원하지 않잖아요 라고 하면 당연히 자유주의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는데 거꾸로 아동이 원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만약에 13세 아이가 40대 아저씨랑 뭔가 결혼하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뭐야? 다 기염을 타고 반대하고 싶죠. 말도 안 된다고 반대하고 싶죠. 근데 자유주의 논거로는 찬성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예. 야 그건 애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그게 자유주의 논거가 되진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개념도 왜 생겼겠어요? 저는 그것도 공동체주의 논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겼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40대 아저씨가 어린 아이와 결혼한다고 하는 건 그 사회의 결혼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나름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반대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유주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샌델이 동성혼은 나쁜 거라고 지금 뭔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성혼을 논할 때도 결국은 우리는 공동체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공동체적 논의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도덕적 논의를 안 할 수 없다. 예.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을 이행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공직과 영광의 공정한 분배가 쟁점이며 그것은 사회적 승인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와 좋은 삶. 자, 이제 우리는 최종적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뭡니까? 행복 극대화죠. 자유지상주의는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고. 칸트의 자유, 롤즈의 자유, 가언적 선택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공리주의도 다뤄봤고 자유지상주의도 다뤄봤고 또 원초적 평등한 위치에서 취하는 어떤 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해봤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샌델의 정의는 뭐예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인데 샌델은 바로 이 세 번째 입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뭐가 문제냐?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다?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수량으로 환산해버려서 질적 차이를 무시해요.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 건데도 그 차이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무조건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이 있어요. 둘이 같아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의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계산이 아닌 개인의 권리 문제를 다루니까 모든 걸 계산하지는 건 아니죠. 자유주의는요. 그 계산 이상으로 본다. 정의라는 것을 권리의 문제로 보고 계산 이상으로 봐요. 그러나 정작 각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내가 뭘 선택하든 간에 이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각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취향과 욕구의 의문을 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번째 한계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행위의 가치를 질적 차이를 여전히 무시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기호가 과연 다 옳은 게 아닌데 아까 투견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닌데 아동성애를 보면서 좋아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닌데 단순 자유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닌데 근데도 그 선택의 기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 삶의 의미와 중요성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특징과 특성과 질은 하나같이 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의례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꿔야 하는 것이다. 자, 마무리. 공동선의 정치. 자, 그러면 어떤 정치 담론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 자, 우선 관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를 구상하는 것. 성, 낙태, 경제, 시민의 관심사라는 폭넓은 영역으로 끌어내는 정치를 구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해 봐야 돼요. 국가의 문제를 단순히 국민 총생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국민 총생산 안에는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거 안 해도 파괴되는 자연의 가치 같은 것은 오히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마이너스의 가치도 마치 플러스인 것 마냥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관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수치적인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질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사회문화적 가치에 눈을 돌리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는 또 어떤 것인가?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시민의식과 희생봉사가 필요하다.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공적 삶에서 시민이 드러내는 자세와 기질인 마음의 습관에 무관심할 수 없죠. 시민의 미덕을 키울 길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이 위대한 이유는 뭐 어디에 있어요?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어느 나라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진국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낀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 그래도 정부의 협조를 많이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나라보다 강했던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 미덕을 키울 길을 우린 더더욱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공립학교가 그런 역할을 늘 해왔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혹은 뭐 자사고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특수학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결국은요 특수 환경에서 인큐베이터처럼 말 그대로 대다수의 공적 영역에 상관없이 자라는 엘리트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실제로 한국 사회가 한때는 이미 어때요? 영어 유치원,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국제고 못 가니까 자사고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특목고 그리고 나서 명문대 그리고 나서 엘리트 코스로 받는 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자라는 엘리트들이 그 정치 지도자가 되면 그것이 옳은 사회인가요? 바른 사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 저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공립학교를 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체계화됐으면 좋겠는데 정 그게 안 되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니까 그걸 정부가 다 막을 수 없다라면 전 최소한 그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마치 그런 인큐베이터에 자라서 정작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유하고 어떤 삶의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교과서적으로만 공부해가지고 1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작 정치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차라리 그 사람이 어떤 연구자가 돼서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까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 정치 영역에 나와서 내가 정치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판사 출신입니다. 제가 의사 출신인데요. 판사면 뭐하고 의사면 뭐예요? 사람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시민의 덕목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치인으로 뽑아선 절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은 갖고 있어야 돼요. 설령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안 뽑아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육은 이론이 아닙니다. 시민의 미덕을 실용적으로 사회제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시민교육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 시장주의 문제를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시장 신화적 사고가 자본주의가 쉽게 얘기해서 전통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그렇죠? 풍속을 다 파괴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병역도 미국 같은 경우가 우려하고 있는 거죠. 병역의 문제도 민간에 넘기고 용병 쓰고 죄수도 교도소도 민영화되고 있거든요. 미국은요. 교도소도 민영화하고. 자, 대이모 문제. 아이조차도 자궁을 사고 팔고 장기를 사고 팔고 절대로 시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시장에 넘기고 있는 이런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아마 샌델이 그런 책을 또 썼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거. 이게 이런 이슈가 포인트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잠식되지 않도록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자꾸 우리는 공개 토론, 공론화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세 번째, 불평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만날 일이 없어지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이 완전 괴리되니까
돈 있는 자들은 아까도 그거 비슷한 거예요. 돈 있는 자들은 사립학교로 들어가 버리고 사설 헬스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하철 버스 탈 일 없어지고 그러면 공공공간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누진세를 내잖아요. 부자들이 공공의 어떤 공공 영역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이 조세에 대해서 더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다 심지어 의료도 어때요? 완벽하게 보험과 상관없이 최고로 비싼 민영 방식으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부자들도 자기가 낸 만큼 무언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뭐예요?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조차도 야 뭐 이거는 도서관 안 갈 수가 없네. 이거 대중교통 안 탈 수가 없네. 안 탈 이유가 없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지금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평등 때문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이 공공의 영역이 비어버리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가치 하락은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이제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시민 의식도 하락하게 되고요. 공적 영역이 비우면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더 어려워지죠. 따라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재건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공 서비스, 공공 시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놀이터조차도 분리되고 있잖아요. 부자 동네에 아파트 위에 막 놀이터는 막 그 옥상에 올라가 있죠, 놀이터가요. 마치 다른 동네에 일반 아이들은 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놀이터의 공공성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고 이제 실내 놀이터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어떤 안타까움. 그래서 사실상 공공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공립학교, 심지어 공원, 대중교통 체계, 도서관 등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형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샌델의 처방법이죠. 마지막은 뭐 가치론적인데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 도덕과 종교적 이견에 있어서 정부는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추구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는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만 한다. 동료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경청하면서 학습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야 된다. 그래서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라고 마무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대체 샌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목적론적인 공동체주의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드디어 어찌 보면 몇 년에 걸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면 최근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 사회는 거의 뭐 투기 열풍이죠. 아파트, 주식,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네, 못 벌었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치인을 뽑는 것도 어때요? 어떤 시장을 뽑아야 내 집값이 오를까? 내 주머니에 돈이 풍부해질까? 다들 모두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제가 보기엔 최근에 그런 담론이 있었잖아요. 이 사회에 어른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누구도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엇이 바른 삶이고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잘 안 보이고 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회 어른들도 없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욕망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아파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을까? 지금 다들 이 고민만 하고 있지 않나요? 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정말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논쟁점을 던지는 사람은 없더라. 이런 문제가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물론 오늘 수업은 이거였죠. 그래서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얼른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확고한 얘기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